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축제 중인가요? 아니면 폭풍 전야의 정막 속에 있나요?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주 단위 이익을 발표하니 세상이 온통 장밋빛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고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점포와 저녁 시간에도 손님이 끊긴 식당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숫자는 역대급 풍요를 말하는데 우리 삶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영업자 폐업 통계를 보면 폐업 신고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AI 같은 특정 수출 산업에 자금이 쏠리며 나타난 화려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리 삶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내수 경기는 무섭도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서며 가처분 소득을 짓누르는데 지수만 오르는 이 기묘한 불균형은 마치 엔진이 과열된 채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수출 회복이 전체 경기 흐름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표에 취해 있기엔 수면 아래 숨겨진 균열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고 날카롭습니다. 호수가 평온해 보인다고 해서 그 안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굉음이 아니라 벽면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물줄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그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왜 시장의 환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직시해야만 할까요? 거품이 거치고 난 뒤에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당신이 공들여 쌓은 자산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증발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이 꺼지기 전 우리는 이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약한 고리, 그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건설업입니다. 많은 분이 건설업을 단순히 아파트 짓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경제 생태계에서 건설은 모든 장기와 연결된 심장과 같습니다. 건물이 올라가야 철강과 시멘트가 팔리고 입주가 시작되어야 가전과 가구 소비가 일어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 유발 계수는 전 산업 평균을 상회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곧 경제 전체의 피가 멈출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현장의 데이터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위험 수위인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고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돈이 묶이고 그 여파로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건설사의 자재를 납품하던 소상공인, 현장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소비로 먹고 살던 인근 상권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실물 경제의 붕괴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안정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건설 경기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기회는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저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균열에 가깝습니다. 고금리 압박 속에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손끝과 발끝부터 괴사가 시작되듯 건설업의 부실은 이미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각한 부전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실체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이유를 깊이 파고들면 그 중심에는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빚의 장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름은 거창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릴 미래의 이익을 미리 당겨서 수천억 원의 돈을 빌린 것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F대출 잔액은 이미 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장부가 무조건 비싼 값에 팔린다는 장밋빛 가정 위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분양이 안 되고 공사비가 치솟는 순간 이 장부는 수익서가 아니라 금융권을 파괴하는 독이 든 청구서로 돌변합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선 브릿지론 사업장들입니다.
땅만 사둔 상태에서 고금리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며 버티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표를 보면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과거와 비교해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수록 그 화살은 결국 예금주와 일반 대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맡긴 돈이 부실한 공사 현장에 묶여 있다면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정상화 펀드 가동과 사업장 재구조화 노력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탄탄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시작되어 예상치 못한 경로로 번져갑니다. 미래 가치를 담보로 가불해 쓴 이 엄청난 비용을 과연 우리 경제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빚의 굴레가 어떻게 우리 일상의 숨통을 조여오는지 그 정교하고 잔인한 메커니즘을 이제 비유를 통해 시각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몸의 혈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제를 흐르는 돈은 혈액이고 건설업은 이 피를 힘차게 뿜어주는 심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장에 동맥경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찌꺼기가 혈관벽에 두껍게 쌓여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말단 세포까지 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끝과 발끝, 즉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부터 차갑게 식으며 괴사가 시작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아주 정교하고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멈춰서면 그 현장에 시멘트를 납품하던 업체, 배선을 담당하던 전기공사팀, 식사를 제공하던 식당까지 돈줄이 막힙니다. 피가 돌지 않으니 근육이 힘을 잃듯 실물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신용경색이라는 혈압 상승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출문을 걸어 잠그면 건설업과 상관없는 멀쩡한 기업들까지 자금을 구하지 못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서서히 마비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 몸의 자정작용처럼 시장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막힘 현상은 정책적 지원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시술은 오히려 몸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특정 부위가 아픈 수준을 넘어 전신으로 퍼지는 순환기,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멈춘 경제 생태계에서 과연 누구의 자산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또 다른 위험한 흐름, 개인들의 빚이 만든 거대한 파도를 직시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의 혈관이 막혀가는 사이 자본시장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33조 원에 육박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고, 이른바 B2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 수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넘나들며 시장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전 재산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은 반대 매매라는 기계적인 처형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다음날 아침 시장가로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웁니다. 내가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20%만 하락해도 내 원금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증발하며 강제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강제 매물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연쇄 폭락의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이 33조 원의 빚은 지금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부활이나 금리 인하라는 대외적 호재가 이 폭탄의 안전핀을 다시 꽂아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이 견고하다면 일시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조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33조 원이라는 숫자는 이미 우리 증시가 가진 자생적인 방어력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는 셈이죠. 과연 이 위태로운 불꽃놀이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더 넓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환율과 국가 신고라는 거대한 방어벽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의 빚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벽인 외환 시장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점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돈은 더 높은 이자와 안전을 찾아 달러라는 거대한 강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파도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라는 국가 비상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환 보유액은 시장 개입의 여파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방파제를 쌓기 위해 모래를 쏟아붓고 있지만 시장이 그 방파제의 높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부실한 부동산 PF와 과도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위험한 시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과연 끝까지 환율을 방어할 체력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순간 환율은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치솟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 구조가 견고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환율 폭등을 막아줄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과거와 달리 민간 부문의 달러 보유량도 상당하여 일시적인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경제의 천개와 같습니다. 1240도에 육박한다는 것은 몸속 어디선가 심각한 염증이 터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환보유고라는 혈액을 소모하며 버티는 지금의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정책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정부의 고뇌와 그 선택이 가져올 잔혹한 결과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진퇴양난이라는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부동산 PF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튀어오르고 반대로 환율을 잡으려고 긴축을 유지하면 건설사와 금융권이 줄도산하는 막다른 길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고민은 여기서 깊어집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링거를 꽂아주자니 물가와 환율이 다시 꿈틀대고 그대로 두자니 경제의 허리가 끊어질 판입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가 무서운 이유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금리라는 조절 장치가 이미 고장난 상태입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금리 정책을 쓰기엔 국민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기엔 달러 유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외환 거래를 점검하는 등 비시장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에 정말 달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안한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교한 미세 조정과 주요국과의 통화 협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고 여전히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의 유효성이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항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와 지표들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거대한 경제적 재편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부전증, 부동산 PF의 독이 든 청구서, 33조 원의 비투, 그리고 흔들리는 환율까지.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진 퍼즐의 완성형은 결국 신뢰의 붕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일 뿐 눈을 뜨고 신호를 읽는 자에게는 자산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낙관론의 안대를 벗고 차가운 현실 위에 생존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솔루션은 레버리지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아 빚을 내어 베팅할 때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부터 정리하여 생존 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리가 한순간에 꺾일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고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여 환율 변동성이라는 파도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려한 지수 이면에 숨겨진 개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송곳처럼 파고드십시오. 부채 비율이 높고 현금이 마른 기업은 이번 폭풍을 견뎌내기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뒤를 돌아보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기회를 포착하는 냉정함이 당신의 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전략실이 보내드리는 이 날카로운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대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방어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전략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